화려한 네온 사인 아래 일본의 그림자를 지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세계는 거스를 수 없는 서열과 철의 규칙으로 지배되죠. 야쿠자, 에도시대 불법 도박 집단이나 노점상 관리 집단에서 유래한 일본의 전통적인 범죄 조직입니다. 공식적으로는 폭력단이라고 부르죠. 이들의 활동 영역은 실로 광범위한데요. 전통적인 도박장 운영, 마약 밀매, 성매, 알선, 고리대금업, 갈취는 물론이고 건설, 금융, 부동산, 심지어 연예기획사에 이르기까지 합법의 탈을 쓴 사업에도 깊숙이 관여해왔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보이스피싱이나 온라인 사기 등 신종범죄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범죄 집단이 공공연하게 회합을 벌이고 구성원은 조직 상징 배지를 당당하게 달고 거리를 활보한다는 점입니다. 폭력단체 구성과 활동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들의 존재 방식은 무척 기이하게 느껴지는데요. 야쿠자는 일본 사회에 수백 년간 뿌리를 내려왔습니다. 특히 전후 혼란기에는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정치권이나 기업과 결탁하며 그늘의 질서처럼 사회 시스템과 복잡하게 얽혀들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끼치는 사회적 폐해가 공론화되기 시작했지만 이처럼 깊게 뿌리내린 조직을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면서까지 일거에 해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이들의 존재 자체를 불법화하기보다 그 구조와 명단을 철저히 파악해 관리하며 서서히 말려 죽이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여러 법률로 이들의 범죄와 수익 활동은 강력히 단속됩니다. 나아가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주택 임대 등 아주 일반적인 사회생활조차 극도로 제한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존재 자체는 가능한 것이죠. 이 영상은 2부로 나눠지며 오늘 1부에서는 야쿠자의 독특한 구조와 그들이 어떻게 거대한 조직을 형성하는지에 대해 먼저 살펴보려 합니다. 설명을 위해 특정 조직을 예시로 들겠지만 야쿠자 조직별로 구성과 위계 구조는 제각각이며 심지어 같은 조직이라도 상황이나 시대에 따라 계속 변화합니다. 그저 야쿠자를 다룬 영화나 게임, 만화 같은 컨텐츠를 즐기실 때 그 배경을 이해하고 흥미를 더하는 참고자료 영역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의 내용이 실전과 다르거나 틀린 점이 있더라도 시청자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일본의 급격한 경제 발전과 맞물려 야쿠자 역시 기업형 범죄 조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외피 아래에는 조직원에게 절대적 충성과 복종을 요구하는 봉건적이며 가부장적인 본질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야쿠자 조직을 하나로 묶는 핵심 이념은 바로 의제적 혈연관계인데요. 구성원들은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의식을 통해 하나의 가족처럼 강력히 엮이게 되죠. 일단 조직원이 되면 자신을 낳아준 부모보다 조직과 오야붕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해야 합니다. 오야붕이 흰 것을 검다고 말하면 그것은 검은 것이라는 불문율이 이들의 관계를 상징하죠. 전통적으로 야쿠자 구성원의 상당수는 일본 주류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이었습니다. 극심한 빈곤층, 피차별 불황민 출신, 혹은 제일 한국인이나 중국인 등이 대표적입니다. 과거 이들은 정상적인 교육이나 취업의 기회를 얻기 어려웠고 사회의 냉대 속에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자로 겉돌았습니다. 야쿠자 조직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사회가 버린 이들에게 오야붕이라는 절대적인 아버지와 쿄다이라는 형제, 즉 새로운 가족과 소속감을 제공하는 것이죠. 이 의제적 혈연관계는 사회로부터 거부당한 이들에게 강력한 유대감과 존재 이유를 부여하는 심리적 장치가 됩니다. 이러한 의제적 혈연관계를 공식화하고 신성시하는 의식이 사카즈키 코토인데요. 신을 모신 제단 앞,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 속에서 두 남자가 정화된 술이 담긴 잔을 나눠 마십니다. 이 한 잔의 술로 이들은 피를 나눈 부모, 형제보다 더 끈끈한 관계로 묶이게 되죠. 일본에서 단순히 폭력과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누구나 야쿠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 사카즈키 코토 의식을 통해서만 진정한 야쿠자로 인정받을 수 있죠. 그리고 한번 잔을 나누면 쉽게 그 관계를 끊기 어려울 정도로 사카즈키의 의미는 무겁고 엄격합니다. 일반적으로 야쿠자 조직에 입단하면 오야코 사카즈키를 받게 됩니다. 이는 글자 그대로 부모와 자식의 연을 맺는다는 뜻인데요. 조직의 수장은 부모 역할을 하는 오야붕이 되고 부하가 되는 사람은 자식 역할을 하는 꼬붕이 됩니다. 때로는 부모 자식이 아닌 형제의 잔을 나눌 수도 있는데 이를 쿄다이 사카즈키라고 부릅니다.
이 형제의식은 관계를 맺는 두 사람의 위상과 서열에 따라 술을 나누어 마시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이 비율은 향후 상호 간의 을정과 예우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죠. 5대5로 술을 나누면 서로 대등한 쿄다이가, 6대4, 7대3처럼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 술을 많이 마시는 쪽이 아니키가 되고 적게 마시는 쪽이 샤테이, 즉 아우가 됩니다. 자, 그럼 야쿠자 조직에는 한 명의 오야붕이 있고 그의 자식인 꼬붕들과 아우인 샤테이들이 함께 구성원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서 샤테이는 꼬붕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관계일까요? 바로 숙부, 삼촌뻘이 되겠죠. 보통 샤테이는 꼬붕들보다 어른인 만큼 사회적 지위가 높고 더 큰 존중을 받습니다. 하지만 조직의 근간, 즉 가문을 물려받는 것은 동생이 아니라 자식이죠. 일반적으로 샤테이는 오야붕의 자리를 계승할 권리가 없고 오직 꼬붕들만이 오야붕의 지위를 계승할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직의 주축을 이루는 핵심은 바로 꼬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같은 오야붕을 모시는 꼬붕끼리도 서열이 존재합니다. 관록, 위상, 세력, 자금력의 차이에 따라 상하관계가 정해지죠. 역시 비슷한 급이나 동기끼리는 서로 쿄다이 관계이고 선임자는 아니키, 후임자는 샤테이가 됩니다. 이는 같은 오야붕을 모시는 샤테이 그룹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사카즈키는 조직 내부에서만 이뤄지는 게 아닌데요. 조직의 수장끼리 형제의 연을 맺어 우호관계를 공고히 하기도 하죠. 단순 조직원이더라도 상부의 허가를 받아 다른 조직의 구성원과 형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친분이나 존경의 의미로 맺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비즈니스나 조직 간 동맹, 화해라는 전략적인 목적을 가집니다. 실제로 일본 최대 야쿠자 조직인 야마구치구미와 도쿄를 거점으로 하는 거대 조직 이나가 아카이는 수십 년에 걸쳐 조직 수장과 최고 간부 간 사카즈키를 나누며 우호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기본적으로 조직 영향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관계 때문에 분쟁에 원치 않게 휘말리는 등 낭패를 보는 일도 발생하죠. 조직 수장이 바뀌는 순간에도 사카즈키 의식이 행해집니다. 선대 수장과 자리를 이어받는 당대 수장이 마지막으로 술잔을 나누며 계승을 공식화하는 것이죠. 후계자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선대 주장의 정권 사항이라 여겨지는데요. 하지만 이는 선대가 가졌던 모든 특권과 세력을 물려받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주요 내부 인사의 사전 동의를 얻는 등 매우 신중하게 진행됩니다. 만약 선대가 후계자를 미처 지명하지 못하고 사망할 경우 조직 내 투표나 간부회의를 통해 자기 수장을 결정하기도 하죠. 이 계승 과정에서 조직이 분열하고 내전을 벌이는 상황도 자주 발생합니다. 새로운 오야붕이 취임하면 기존 조직원들과 사카즈키 관계를 재구축하는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새로운 수장에게 사카즈키를 받지 않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전임 수장과 형제 관계였던 원로는 신임 수장보다 나이가 훨씬 많기도 합니다. 이 경우 새 수장의 동생이나 자식이 되기엔 입장이 애매하므로 조직의 명예직으로 남거나 그대로 은퇴를 택하기도 하죠. 또한 새 체제에 반대하는 의미로 사카즈키를 거부하고 조직을 탈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카즈키를 받고 정식 야쿠자가 되어 어느 정도 경력을 쌓았다고 가정해봅시다. 만약 자신에게 능력과 수완이 있고 따르는 부하도 생겼다면 오야붕과 상부의 허락을 받고 자신만의 조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직을 만들려면 당연히 이름이 필요하겠죠. 야쿠자 조직에는 몇 가지 정형화된 명칭이 있는데 이는 엄격한 규칙이라기보다는 역사적인 경향에 가깝습니다. 우선 땡땡 이카가 있습니다. 한 집안이라는 의미로 야쿠자의 을제 혈연 모델을 가장 잘 강조하는 전통적인 이름이죠. 땡땡 일가로 끝나는 조직 중에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곳도 많습니다. 가장 흔한 명칭은 땡땡 구미인데요. 본래 건설, 항만 하역, 인력회사에 자주 붙던 명칭인데 일본의 개항 이후 산업이 발전하고 야쿠자들이 이런 사업에 주로 관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굳어진 이름으로 강력한 단일 리더를 중심으로 한 조직이 많습니다. 다음은 땡땡 카이입니다. 일본의 고도 경제 성장기에 야쿠자 조직이 광역화, 기업화되면서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그룹의 연합체적인 성격이 강한 명칭이죠. 이외에도 연합, 연합회나 흥업, 산업같이 일반 회사나 정치단체 등과 혼동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조직의 이름 앞에는 주로 창설자의 성이 붙는데요.
때로는 별명이나 활동 지역의 이름이 붙기도 하고 과거 모셨던 오야붕의 한자를 존경의 의미로 담기도 하죠. 야마구치 구미는 야마구치 하루키치가 항만 인력업을 하며 설립한 조직입니다. 이나가와 카이는 이나가와 세이조가 여러 야쿠자 조직을 흡수 통합하며 설립했습니다. 이나가와 카이의 산하 조직인 요코스카 일가는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지역에 거점을 두고 10대에 걸친 긴 역사를 가진 조직이죠. 방금 산하 조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영향력이 큰 야쿠자 조직은 그 밑에 수많은 산하 조직을 두는 경우가 많죠. 기존 꼬붕이 오야붕의 허락을 받고 산하 조직을 차리기도 하고 무력전쟁이나 정치 흥정을 통해 다른 조직을 통째로 흡수하기도 합니다. 폭력단이라는 본질에 걸맞게 야쿠자 조직은 빈번하게 다른 조직과 무력전쟁을 벌여왔는데요. 전쟁의 결과로 유지가 어려워진 조직은 해산하거나 승리한 상대방 조직의 산하로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는 1960년대와 70년대 야쿠자의 전국 확장 과정에서 빈번히 일어났던 일이죠. 1960년 고베에 거점을 둔 3대 야마구치 구미는 오사카의 한국계 조직 메이유카이를 흡수하고 이를 발판으로 전국구 조직으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친분과 우호 관계에서 산하 조직으로 들어가거나 연합하는 형태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다른 조직에 자금을 제공하는 형태로 개입하거나 후계자 경쟁에 개입하여 흡수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도 벌어지죠. 야쿠자의 전성기가 저물고 사회의 논초리가 따가워진 1990년대 이후로는 몰락하는 군소 조직이 거대 조직에 흡수되는 일이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1992년 폭력단 대책법 시행의 여파에도 5대 야마구치 구미는 역대 최대 규모의 조직원 수를 달성하며 중흥기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조직의 외연이 확장되면서 야쿠자는 자신들만의 독특하고 견고한 내부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피라미드와도 같죠. 최상위 1차 단체는 본가라고 불립니다. 본가 소속의 조직원이 다시 스스로 수장이 되어 산하단체를 조직했거나 혹은 한 조직이 다른 조직의 산하로 들어갔을 경우 이 단체는 2차 단체 또는 직계 조직이라고 불립니다. 본가 오야분과 직접 사카즈키를 나눈 직계 꼬붕, 샤테이들, 즉 2차 단체의 장은 그 자체로 상당한 세력과 영향력을 가진 인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직참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본래 에도시대 쇼군의 직속가신을 의미하던 말이었습니다. 2차 단체의 조직원 역시 스스로 조장이 되어 3차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3차, 4차로 하부 조직이 이어지게 되고 각각 한 단계 위의 조직에 충성을 맹세합니다. 오야분 꼬분 관계가 연쇄적으로 이어지며 거대한 피라미드를 형성하는 것이죠. 일본 최대 조직인 야마구치 구미에서는 최소 5차 단체까지 존재함이 확인됩니다. 성공적인 하부 조직이 공을 인정받아 상부 단체나 직계 조직으로 승격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사정으로 조직 간의 이적도 가능합니다. 이런 내부 승격과 이적 문제는 조직 내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하죠. 야마구치 구미를 중심으로 한 간사이 지역 조직은 이런 위계가 뚜렷한 수직적 피라미드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쿄를 중심으로 한 간토 지역 조직에는 과거 수평적 연합 구조가 흔했지만 1990년 폭력단 단속이 강화된 이후 조직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점차 피라미드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피라미드 구조는 일종의 범죄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가는 엄청난 위압감과 명성을 지닌 브랜드 이름과 다이몬을 하부 조직에 제공합니다. 이는 사무실, 명함, 배지, 심지어 조직원의 차량에도 사용되죠. 그 대가로 하부 단체는 상납금 시스템을 통해 합법과 불법 수익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상부에 전달합니다. 일본 최대 조직인 야마구치 구미의 야마비시 다이모는 그 자체로 지역사회에 엄청난 위압감을 주며 다른 조직의 침범을 막는 방패막이가 됩니다. 하부 조직끼리 혹은 다른 조직과 마찰이 생겼을 때 본가가 화해의식을 주선하기도 하고 체포된 조직원의 변호사 비용이나 형무소에 있는 조직원의 가족 생계비를 제공하는 등 강력한 지원 네트워크 또한 보장하죠. 하부 조직은 상납금을 내고 이 힘을 빌려 쓰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본가는 수천 명에 달하는 거리의 조직원을 직접 모집하거나 관리할 필요 없이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게 되죠. 이 상납금 액수는 경제 호황과 침체, 물가 상승, 조직 자금 사정, 심지어 전쟁 비용 등에 따라 계속 바뀌며 이로 인한 갈등이 생겨 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2005년부터 6대 야마구치 구미는 직계단체에 매월 100만엔 이상의 상납금을 징수했는데 이 과도한 액수가 2015년 조직 분열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어 결국 상납금을 인하한 사례가 있습니다. 말단 조직에게 이 상납금은 벗어날 수 없는 족쇄이자 더 악랄한 범죄로 내몰리는 압박이 되기도 하죠. 상납금 외에도 당번 제도가 있습니다. 3차 단체나 4차 단체 같은 하부 조직은 정기적으로 소속 조직원을 상부단체 사무실로 보내야 합니다. 이들 당번은 상부 사무실의 청소, 전화 응대, 방문객 접대, 운전, 경호 등 온갖 잡무를 처리하며 각종 행사나 회의가 있을 때 의전을 담당하기도 하죠. 지금까지 우리는 야쿠자가 사카즈키라는 의식을 통해 피보다 진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바탕으로 거대한 피라미드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거대한 피라미드의 내부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맡아 움직이고 있을까요? 절대 권력을 가진 오야붕부터 조직의 최하층 견습생에 이르기까지 다음 2부에서는 야쿠자 계급의 세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다미가 깔린 넓은 방,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롭습니다. 상석에 앉은 오야붕의 미세한 표정 변화 하나에 수십 명의 거물급 야쿠자들이 숨을 죽이죠. 같은 시간 조직의 가장 밑바닥 한 구성원은 사무실 구석에서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를 받고 잿더리를 비웁니다. 이 방해 공기를 지배하고 이들의 운명을 가르는 보이지 않는 힘, 그것은 바로 거역할 수 없는 계급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야쿠자가 사카즈키 코토를 통해 서로 가족관계를 맺고 어떻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거대한 피라미드 구조를 쌓아 올렸는지 확인했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피라미드 내부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정점에 있는 존재, 단연 오야붕입니다. 조직의 아버지이자 가장으로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죠. 오야붕의 공식 직함은 조직 명칭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조로 끝나는 조직은 조장, 일본 최대 폭력단 야마구치 구미가 대표 사례입니다. 회로 끝나는 경우 회장, 도쿄를 거점으로 한 거대 조직 스미요시 카이와 이나가와 카이가 이 모델에 해당하죠. 전통적인 일가 조직은 총장이라 불리며 기업명을 모방한 조직은 사장이나 대표라는 직함을 쓰기도 합니다. 조직 내에서는 분위기나 각 조직원의 입지에 따라 오야지, 아니키 등 다양한 호칭으로 불립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만화 짱구는 못 말려에서 짱구가 험상궂은 인상의 유치원 원장 선생님을 두목님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요. 우리에게는 두목이라는 표현이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는데 사실 일본 원작에서는 짱구가 구미초라고 부릅니다. 야쿠자가 공공연히 활동하던 일본에서는 완전히 무게감이 다른 표현으로 원장 선생님과 주변 사람들이 당황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반응이죠. 군소 조직이나 하부 조직에서는 조장이 실무에 직접 나서기도 하지만 거대 야쿠자 조직은 부모 역할인 오야붕이 힘든 일을 맡지 않도록 설계된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중대한 결정이나 큰 행사를 제외하면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으며 그 권위 자체가 역할인 셈이죠. 일본 최대 폭력단 야마구치 구미의 역대 조장은 가장 권위 있고 강력한 야쿠자 인사로 여겨져 왔습니다. 여러 조직이 모이는 행사에서도 을전서열이 최우선에 위치하죠. 총재라는 직함도 있습니다. 주로 은퇴한 원로 지도자에게 부여되는 명예직이지만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몇몇 조직에서는 조장이나 회장이 존재함에도 이 총재가 실질적인 톱으로 여겨지기도 하죠. 전임 수장이 총재로 조직에 남는 제도는 안정적인 후계 관리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조직 내에 이중 권력을 낳는 상황 정치에 단점을 갖기도 합니다. 이나가와 카이 초대 회장 이나가와 세이조는 1985년 은퇴해 총재직으로 물러나 있었지만 21년이 지나 자신의 친손자가 얽힌 후계자 문제에 노구를 이끌고 등장해 상황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최용의 야쿠자 조직으로 불리는 쿠도카이의 4대 회장 노무라 사토루는 자신은 총재일 뿐이라며 은퇴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를 실질적인 톱으로 보고 조직이 벌인 살인과 살인미수 범죄에 최종 책임을 물어 2021년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대행이라는 특수한 직함도 있는데요. 수장이 수감, 병환 혹은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부재할 때 바로 아래 위치나 그에 준하는 권위자가 대행을 맡아 수장의 복귀나 후계 작업이 완수될 때까지 조직의 통제권을 가지게 되죠. 부조장이나 부회장이라는 직함도 아주 간혹 존재합니다. 이치와카이나 고베 야마구치 구미처럼 거대 조직에서 이탈해 새롭게 창설된 조직에서 나타난 바 있는데요.
수장을 따라 이탈한 거물급 간부의 공을 인정하고 지위를 보장해주기 위한 권력 분배에 성격이 강합니다. 야쿠자라는 가족의 정점에는 또 한 명의 권력자가 있는데 바로 오야붕의 아내 누님입니다. 조직원과 직접 사카즈키 의식을 치르지는 않지만 조직의 어머니라는 지위는 그 자체로 막강한 비공식적 권력입니다. 때로는 오야붕의 결정에 직접 조언하고 조직 내 갈등을 중재하기도 하죠. 그 힘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인물이 3대 야마구치구미 조장 다오카 카즈오의 아내 다오카 후미코인데요. 1981년 남편이 후계자를 지명하지 못하고 사망하자 그녀는 4대 후계자 선정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계승의식에서는 사망한 남편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며 조직 결속을 다졌을 만큼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냈죠. 영화 속 대사처럼 야쿠자 세계의 서열, 즉 위아래는 절대적인데요. 이 복잡한 계급 사다리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오야붕의 자식인가 아니면 아우인가. 조직의 실무와 계승을 담당하는 꼬북 라인과 참모로서 자문과 조언을 맡는 샤테이 라인. 이 두 축이 야쿠자 계급의 근간이죠. 오야붕의 침묵은 한 남자의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 한마디에 거대한 조직이 숨가쁘게 움직이죠. 오야붕 아래에는 수많은 꼬붕들이 있습니다. 이 평조직원은 와카나카 또는 와카슈라고 불리는데 대략 젊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의 우두머리, 즉 오야붕의 장남격이 바로 와카가시라입니다. 카시라라고 줄여서도 불리는 이 위치에는 보통 직계 조직원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가진 인물이 임명되는데요. 사실상 조직 내 2인자이자 조직 운영의 실무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다른 조직과의 외교, 심지어 전쟁까지 신두지휘하며 조장이 부재할 시 대행을 맡기도 하죠. 하지만 와카가시라가 가장 중요한 진짜 이유는 바로 조직의 후계자라는 점인데요. 물론 평판이 아주 나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조직을 이어받지 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 상황에선 유력한 차기 조장으로 여겨집니다. 중요한 역할인 만큼 이 자리가 비어있을 시 와카가시라 대행을 두기도 하죠. 간사이 조직에서는 이 와카가시라 직함이 일반적이지만 이나가 아카이 같은 간토 조직에서는 이 사장이 2인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와카가시라의 역할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조직은 역시 야마구치구미인데요. 3대 시절 마지막 와카가시라였던 야마모토 케니치는 일본 제1의 꼬붕이라 불릴 만큼 엄청난 충성심과 권위를 가졌던 인물입니다. 1981년 다오카 카즈오 사후 당연히 차기 조장으로 유력했지만 그 역시 바로 다음에 병사하면서 조직 후계 구도가 꼬이게 되었죠. 5대 조장 와타나베 요시노리를 옹립했던 타쿠미 마사루는 조직의 금고직이라 불리던 재정 책임자였고 1989년 와카가시라 자리에 올라 사석에서 조장에게 반말을 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누렸으나 1997년 그 권력에 반발한 조장 충성파에게 암살당하는 최후를 맞았습니다. 현 6대 조장 츠카사 시노부 역시 2005년 2개월간의 짧은 와카가시라 기간을 거쳐 정점에 올랐습니다. 그 6대 체제에서 20년간 실권을 쥔 와카가시라가 바로 다카야마 키요시인데요. 그는 조직 운영과 전쟁 정권을 쥐고 엄청난 존재감을 과시했지만 최근 고령과 건강 문제로 물러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타케우치 테로아키라는 인물이 새로운 와카가시라로 취임하며 7대 조장 계승 작업을 진행 중이죠. 오야붕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그림자, 그들의 연륜이 담긴 한마디는 때로 조직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이 됩니다. 오야붕의 동생격, 꼬붕들의 삼촌격인 샤테이들 역시 조직의 주요 구성원인데요. 와카가시라가 자식들의 우두머리이듯 이 아우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샤테이가시라입니다. 그는 조장에 버금가는 연륜과 와카가시라에 비견되는 권위를 갖습니다만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오야붕의 자식이 아닌 동생이기에 조직의 공식적인 계승 서열에서는 벗어나 있다는 점이죠. 그럼에도 샤테이가시라는 조직의 원로이자 참모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위치인데요. 4대 야마구치구미 시절 샤테이가시라였던 나카니시 카즈오는 경찰 공식 자료에서 조직 3인자로 간주할 정도였습니다. 야쿠자로는 드문 대졸 출신으로 언론 대응에도 능했던 그는 1985년 조장과 와카가시라가 동시에 피살되는 조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조장 대응으로서 조직의 전쟁을 이끌었고 비록 이뤄지진 않았지만 이례적으로 차기 조장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5대, 6대 야마구치구미를 거치며 와카가시라의 권력이 비대해짐에 따라 샤테이가시라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듯 보입니다. 현재 6대 야마구치구미의 샤테이가시라는 모리오 우타고라는 인물입니다. 샤테이가시라의 바로 아래 직책으로는 샤테이가시라 호사가 있습니다. 차기 샤테이가시라 후보격이자 요직 중 하나이죠. 야쿠자 소재 게임 용과같이 1편 초반부에서 주인공 키류 카즈마가 이 샤테이가시라 보좌라는 직책으로 등장합니다. 이를 두고 그의 친구 니시키야마는 누가 함부로 대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출세가도가 보장된 것도 아닌 미묘한 위치라고 표현하는데요. 높은 존중은 받지만 조직 계승서열에서는 벗어나 있는 샤테이 그룹의 위상과 한계를 정확히 짚어낸 대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 샤테이들은 평소엔 조직 운영에서 한 발 물러서 있지만 위기 상황 시에는 샤테이카이로 모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거나 족합버린 꼬붕들을 견제하기도 합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야쿠자 조직이 거대화, 강력화되면서 오야분과 소수의 참모진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1960년대 초 3대 야마구치구미 조장 다오카 카즈오는 샤테이 7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 제도인 7인중을 설치하는데요. 이들은 월 1회 정례회에서 중요사항을 협의하고 다오카 조장의 승인을 받아 협의가 이뤄진 내용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중반 경찰의 폭력단 집중 단속으로 이 샤테이 라인이 대거 체포되거나 은퇴하게 됩니다. 바로 그 권력 공백을 꼬북 라인이 파고들었고 와카가시라를 중심으로 한 집행부 체제가 시작됩니다. 조직 운영의 중심이 샤테이에서 꼬붕으로 완전히 넘어갔음을 의미하는 결정적 순간이었죠. 집행부 임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계급은 바로 와카가시라 호사입니다. 보좌라는 이름 때문에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이들은 수많은 꼬붕 중에서 차남, 삼남, 사남격에 해당하는 이들로 조직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핵심 서열입니다. 서로 차기 와카가시라 자리를 노리는 잠재적 경쟁자들이기도 하죠. 조직의 운영을 가르는 밀실, 정적 속에서 오가는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야심을 꿰뚫어 봅니다. 오야붕을 향한 충성의 맹세 아래 다음 시대를 향한 야망이 뜨겁게 교차하는 곳, 집행부는 조직의 내각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와카가시라 보좌들이 이 내각의 핵심이죠. 물론 샤테이가시라 역시 주요 집행부 구성원이며 샤테이가시라 보좌까지 집행부에 속하는 조직도 있습니다. 도쿄의 이나가 카이나 스미오 시카이도 집행부와 비슷한 최고 간부 체제를 운영하고 있죠. 와카가시라 보좌들 사이에서도 서열이 존재하는데요. 보통 최선임자를 필두 와카가시라 보좌로 선정합니다. 1980년대 초 야마구치구미에서는 조장과 와카가시라가 후계자를 명확히 정하지 못하고 연달아 병사하자 당시 필두 와카가시라 보좌였던 야마모토 히로시가 조장 대행을 맡아 차기 조장 자리를 노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야망은 조직 분열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불러왔죠. 필두 와카가시라 보좌나 행정실무에 특히 뛰어난 인물은 본부장이라는 직책에 임명됩니다. 상황에 따라 청본부장, 부본부장으로 더 세분화되기도 하죠. 4대 야마구치구미 본부장과 5대 총본부장을 역임한 공무원 출신 야쿠자 키지모토 사이조가 이 직책으로 유명했습니다. 조직의 중심이 되는 와카가시라, 샤테이가시라, 그리고 이 본부장을 묶어 조직의 3역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2012년 야마구치구미는 와카가시라의 수감에 대비하기 위해 통갈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도입한 적도 있는데 당시 필두 와카가시라 보좌였던 하시모토 히로우미가 이 자리에 앉아 사실상 와카가시라 대행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은 곧 견제받아 와카가시라 다카야마 키요시 복귀 후에 은퇴하게 되었죠. 야마구치구미에서 본부장 직책은 대체로 조직 4인자 정도 위치에 해당하지만 최근에는 와카가시라나 조장으로 향하는 출세 가도라기보다는 행정형 인재가 오를 수 있는 한계로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자리를 거친 인물은 시간이 지나 샤테이가시라나 고문 같은 원로직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죠. 조직에 따라 이 본부장급 직책을 간사장, 서기장, 사무국장, 부의사장 등 다양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집행부 임원들이 운영, 징벌, 풍기, 후생, 조직, 총무 등 각 분야를 총괄하는 위원장 직함을 나눠 갖기도 합니다. 징벌위원장은 규율을 어긴 조직원에 대한 징벌을 결정하고 집행, 후생위원장은 조직원과 그 가족들의 복지를 담당하는 식이죠.
이 중 가장 주목받는 요직은 섭외위원장인데요. 이들은 다른 야쿠자 조직, 경찰, 지역유지, 기업, 심지어 정치권까지 상대하며 외부 교섭과 갈등 중재를 도맡는 조직의 외무부 장관이죠. 이처럼 풍부한 인맥과 교섭력이 요구되는 자리는 출세를 향하는 지름길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섭외위원장의 역할을 잘 보여주는 인물로 이나가 아카이의 구마가이 마사토시가 있습니다. 그는 다큐멘터리 영화에 직접 출연하거나 재구호, 자경단 활동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펼쳤고, 심지어 마을 반상회까지 모습을 드러내면서 적극적으로 조직 이미지 관리에 나선 바가 있죠. 2020년 그는 이나가 아카이 섭외위원장 겸 도쿄 중앙블록 통갈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세력권이 넓은 광역 조직의 경우 일본 각 지역을 관할하는 블록장 개념이 존재하는데 이 역할 역시 주로 와카가시라 보좌들이 맡습니다. 조직의 오랜 역사를 지켜봐온 산증인들, 그들의 주름진 얼굴은 현재의 권력자들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무게를 가집니다. 실무에선 한 발 벗어났지만 조직 방향성을 조언하는 참모그룹도 있습니다. 최고고문, 고문, 상담력, 참여 같은 직책들이 이에 해당하며 그 명칭은 조직마다 유동적입니다. 보통 최전선에서 물러난 조직 내부 출신 원로가 맡지만 드물게 기업 출신이나 변호사, 회계사 같은 외부 전문가가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자리는 연령상 조장과 비슷해 형제관계를 맺거나 혹은 나이가 훨씬 많아 따로 사카즈키를 받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거 4대 야마구치구미의 샤테이가시라로서 조장 대행 역할을 맡아 분열전쟁을 수습했던 나카니시 카즈오를 예우하기 위해 5대 체제에서 최고고문 직책이 신설되었죠. 오랜 시간 총본부장을 역임했던 키시모토 사이조 역시 6대 야마구치구미에서 최고고문으로 예우받았습니다. 현재 야마구치구미 최고고문인 아오야마 치히로 역시 60년 가까이 야쿠자로 활동한 원로로 지난 10년간 샤테이가시라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년간 6대 체제의 실권자였던 다카야마 키요시는 와카가시라에서 물러난 뒤 상담력이라는 직책을 신설해 그 자리에서 여전히 7대 후계 작업에 관여하는 듯 보입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엄격한 서열은 모든 일상에 적용되며 자석 순서에서 극명히 드러납니다. 연회나 회의, 심지어는 장례식장에 이르기까지 정해진 서열에 따른 좌석 배치가 존재하죠. 상석에는 오야붕이 앉고 그 다음은 최고고문, 와카가시라, 샤테이가시라, 그리고 집행부 서열 순으로 오야붕의 주변을 채우게 됩니다. 수많은 구성원이 한자리에 모여 서열에 맞춰 도열하는 것 자체가 위계 질서를 재확인하고 결속을 다지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겠죠. 조직의 위세와 힘은 결국 이 피라미드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이들의 달아빠진 구두에서 나옵니다. 집행부보다는 아래지만 여전히 권위 있는 직책을 가진 간부나 중간부 등 고위 조직원도 존재하는데 이들은 조직의 허리를 담당하며 집행부 입성을 노리는 중간 관리직이죠. 그 아래 주요 직책이 없는 정식 꼬붕들은 와카나카 또는 와카슈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이 만약 소규모 조직이나 하위 조직 소속이라면 최전선에서 싸우는 병사이자 사원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 본가나 상위 조직 소속이라면 그 자신도 하나의 하부 조직을 이끄는 오야붕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무조건 하부 조직을 가진 것은 아니고 개인 실정에 따라 이름만 올려놓기도 하죠. 본가를 정점으로 2차, 3차, 4차 단체로 이어지는 이 거대한 피라미드에서 명령은 원칙적으로 자신에게 부모가 되는 직속 상부 조직을 통해 내려옵니다. 지휘 계통은 명확히 분리되어 있죠. 하지만 수백 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본가 행사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지휘 계통이 다르더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간단한 지시를 내리고 하급자가 이를 따르는 것을 당연한 예의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2차, 3차, 4차로 이어지는 항렬이 곧 절대적인 서열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2차 단체, 즉 본가 직계조장이 3차 단체 조장보다 격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관록, 자금력, 거느린 세력의 규모, 그리고 오야붕의 신임도에 따라 그 위상은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항렬이 다르더라도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죠. 이 격과 실세의 차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현 6대 야마구치구미의 와카가시라, 타케우치 테루아키는 과거 3차 단체 조장이었을 때도 막강한 위세를 자랑했습니다. 당시 본가 직계조장 중에서도 하급자인 그에게 함부로 반말을 쓰는 이가 극소수였다고 전해지죠. 그렇다면 이 피라미드의 밑바닥을 차지하는 말단 조직원들의 삶은 어떨까요?
이들은 매달 상납금을 마련하기 위한 신호기에 내몰리는 동시에 상부 사무실에 당번으로 불려가 온갖 잡무를 담당하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동원되어 의정과 경호를 맡아야 합니다. 이들은 밑바닥에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가장 확실한 출세의 길은 복역이었는데요. 오야붕이나 조직을 대신해 징역을 사는 것이죠. 야쿠자 세계에서 복역은 처벌이 아닌 근무이자 임무였고 그 희생의 대가로 더 높은 직책과 위상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온갖 규제의 파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자금을 안정적으로 끌어모을 수 있느냐가 계급 상승의 지름길로 여겨지고 있죠.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와 자욱한 담배 연기 속 조직의 아침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아직 사카즈키를 받지 않은 조직의 견습생을 해야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은 조직 사무소에서 숙식하며 선배들의 시중을 들고 청소, 전화응대 등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합니다. 해야잼이 기간 동안 조직의 엄격한 행동규범과 위계 질서를 몸으로 배우게 되죠. 만약 근무지가 상부단체의 본부 사무소라면 이는 명예로운 일로 여겨지며 출세의 가능성도 높아 채용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야잼이는 자금 획득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조직으로부터 담뱃값 등 약간의 용돈을 받아 생활합니다. 수년간 견습 생활을 거쳐 능력을 인정받으면 비로소 사카즈키 고토를 통해 정식으로 꼬붕이 되어 조직에 입단하게 되죠. 하지만 사무실에 장기간 구속되는 생활을 해야만 하고 실수를 저지르면 윗사람에게 가혹한 폭력 등으로 제재받기에 많은 신참이 이 기간을 버티지 못하고 도망친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야쿠자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청년층의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이 해야즈미 제도를 폐지하는 조직도 늘고 있습니다. 굳건해 보이는 계급의 사다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야붕의 신뢰를 잃거나 조직의 규율을 어긴 자는 어제까지 누렸던 지위를 박탈당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죠. 강등은 조직에서 쫓겨날 정도는 아니지만 규율 위반 시 내려지는 명확한 처벌 중 하나인데요. 가장 많은 강등 사유는 역시 돈 문제입니다. 매월 내야 하는 상납금을 미납하거나 조직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혹은 개인 채무 문제로 조직에까지 폐를 끼치는 경우가 해당하죠. 또한 마약 사용이나 사기 등으로 체포되어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직위를 남용해 아랫사람에게 부당하게 행동한 것이 발각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부 계승 문제에 반발하는 등 분열을 초래했거나 조직 관리에 무능함을 보였을 때도 책임을 묻게 됩니다. 강등은 와카가시라 보좌에서 평조 직원인 와카나카로 혹은 본부장에서 일반 위원장으로 떨어지는 등 명확한 직책과 서열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직위가 낮아지면서 조직 내 발언권과 영향력은 자연히 줄어들게 되죠. 때에 따라서는 본가의 직계 조직원 신분을 잃고 다른 산하 조직의 하위 구성원으로 편입되기도 하고 심지어 수장이 강등됨과 동시에 그가 이끌던 산하단체가 해체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물론 건강 문제 등 본인의 요청으로 직위에서 물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강등 사례는 불명예이자 심각한 경고이며 다른 조직원들에게 규율 위반에 본보기가 됩니다. 강등으로 그치지 않을 만큼 규율 위반이 중대하다면 어제의 가족은 가차없이 조직에서 내쳐집니다. 파문은 글자 그대로 조직에서 추방하는 처분입니다. 구두 파문은 장기간 근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파문장이라는 문서가 전국에 통지되면 그 무게는 완전히 달라지죠. 파문장을 받은 모든 조직은 파문당한 자를 손님으로 대우하거나 관계를 맺거나 교제하는 등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는 야쿠자 사회 전체로부터의 제외를 의미하며 사실상 폭력단 세계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되는 무거운 제재입니다. 하지만 파문에는 복귀의 여지가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지나 본인이 뉘우침을 보이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 중재에 나서면 오야붕은 파문을 철회하고 복연장을 보내 관계 회복을 알리기도 하죠. 때로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조직원을 파문시켜 관계가 없는 것처럼 꾸미고 사태가 잠잠해진 뒤 복귀시키는 위장 파문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반면 절연과 제명은 복귀의 여지가 없는 영구 추방인데요. 사카즈키로 맺은 부자, 형제의 연을 영원히 끊는다는 을절 선언이죠. 철연장이 전국 조직에 발송되는 순간 야쿠자 세계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어떤 조직에도 발을 붙일 수 없는 완전한 낙오자가 되며 설령 일반 사회로 돌아간다 해도 처분 이유에 따라서는 보복을 각오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적은 이들과 성격이 다릅니다. 규율 위반을 전제로 한 처벌이 아니라 본인의 신청에 의해 조직 탈퇴를 승인하는 것이죠.
고령으로 인한 은퇴, 일반인으로의 전향 혹은 자금난 등으로 조직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울 때 신청합니다. 재적 통지 역시 각 조직에 전달되지만 처벌이 아니기에 야쿠자 사회에서 배척당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오야붕의 승인이 필요한데요. 조직이 아무 대가 없이 가족을 놓아주지 않겠죠. 조직을 떠나는 대가 혹은 규율 위반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조직원은 유비츠메를 요구받기도 합니다. 손가락을 잘라 바치는 관습이죠. 최근에는 법으로 유비침의 강요행위가 강력히 단속되면서 이 관습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 손가락에 맞먹는 거액의 벌금을 내는 방식으로 사죄의 형태가 바뀌는 추세입니다. 퍼나가의 빌딩에서 후미진 뒷골목까지 조직의 이름표를 달지 않은 이들이 야쿠자의 새로운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야쿠자 위장 기업을 운영하는 키교 샤테이들, 그리고 범죄 하청을 받는 신흥 중폭력단 한구레, 이들은 정식 조직원은 아니지만 야쿠자의 위력을 빌려 활동하는 준구성원입니다. 1992년에 시행된 폭력단 대책법과 이후 더 강화된 폭력단 배제조례는 폭력단에 소속된 정식 조직원을 직접적인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사카즈키를 받고 경찰 명부에 등록되면 은행 계좌, 휴대폰 개통, 주택 임대 등 모든 사회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사카즈키와 계급이라는 전통적 시스템이 오히려 조직 운영에 족쇄가 된 것이죠. 그 결과 정식 꼬붕으로 입단하려는 청년은 급감했고 기존 조직원들마저 명부를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야쿠자는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명부에 등록되지 않아 법의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외부 집단을 하청업체처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계급이나 의리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이해관계로 뭉치고 흩어지는 수평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죠. 폭주적 선후배, 지역 선후배 등 인맥을 기반으로 뭉치는 준폭력단 한구레는 이제 어느 정도 포착과 대응이 가능해졌지만 최근에는 토쿠류, 즉 익명, 유동형 범죄 그룹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일회성 범죄 네트워크인 이들이 야쿠자 구성원과 공모해 범죄를 저지르면서 경찰의 단속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죠. 야쿠자의 공식 규모는 줄어들고 있지만 이렇게 경찰의 명부에 등록되지 않는 중구성원의 비율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견고한 계급의 피라미드는 그 속이 텅 비어가고 주변부가 비대해지고 있는 것이죠. 총 2부에 걸친 이 영상이 야쿠자를 다룬 영화, 게임, 만화 같은 컨텐츠를 즐기실 때 배경을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 무거운 정적 사이로 검은 양복 무리가 집결합니다. 고무줄로 단단히 묶은 현금 뭉치를 들고 말이죠. 수백 년간 일본 사회 그늘에 기생해온 거대 조직의 모습입니다. 일본의 조직범죄단, 통칭 야쿠자. 이들은 의리와 임협이라는 낭만 어린 가면을 써왔지만 이 제국을 움직이는 동력은 다름 아닌 돈입니다. 하부에서 상부로, 말단 조직원에서 정점의 보스에게로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흐르는 거대한 자금줄기. 오늘 우리는 그들이 충성이라 쓰고 착취라 읽는 시스템, 상납금의 실체를 추적합니다. 조직의 상징 다이몬, 야쿠자 세계에서 이 간판을 거는 대가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직장인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만 야쿠자는 거꾸로 조직에 돈을 바치죠. 매달 단 하루에 오차도 없이 말입니다. 이 돈은 충성심의 척도이자 조직 브랜드를 사용하는 라이선스 비용인데요. 조직 문장을 앞세워 수익 활동을 벌이는 대가이자 타조직과 분쟁 발생 시 본사의 지원을 받기 위한 보험 비용이죠. 또 사회에서 밀려난 누군가에게 조직의 일원이다라는 심리적 위안을 얻는 부적값이기도 합니다. 언뜻 프랜차이즈 가맹비나 로열티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징수 방식과 강제성은 봉건시대의 가혹한 세금을 닮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상부에 내는 돈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먼저 회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당번 식대 등 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 고정비용입니다. 그리고 상납금, 조직 보스나 상부단체로 흘러들어가는 순수 잉여자금입니다. 오야붕을 향한 감사 표시라는 명분이죠.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이 둘 사이 경계는 거의 무너졌습니다. 하부 조직원에게는 매달 반드시 갚아야 할 거대한 빚이자 불법과 합법을 넘나들며 채워야 하는 할당량일 뿐입니다. 본부는 이 돈을 구속된 동료의 변호 비용이나 조직원 복지에 쓴다고 선전하지만 상당 부분은 최고 간부들의 호화 생활비, 유흥비, 정치 자금 등으로 쓰입니다. 조직원은 자신이 목숨 걸고 번 돈이 어디로 사라지는지 물을 권리가 없습니다.
오로지 납부 의무만 존재하죠. 돈의 흐름은 권력의 역순. 가장 밑바닥 4차 단체 조장은 조직원에게 거둔 돈에 자신의 수익을 보태 3차 단체에 바칩니다. 3차 단체장은 다시 그 돈을 모아 2차 단체, 2차 단체장은 1차 단체인 총본부, 즉 본가에 상납합니다. 보통 총본부는 직접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인사권과 브랜드 관리라는 권력으로 산하단체들이 벌어오는 막대한 현금을 빨아들이죠. 매달 조직 사무소나 보스의 자택에서 열리는 정례회, 조직원이 한자리에 모인 엄숙한 자리에서 준비한 현금을 직접 바치는 것이 이 바닥의 오랜 불문율입니다. 돈을 많이 내는 놈이 충신이다. 이것이 현대 야쿠자 조직이 내세우는 최우선 인사 기준입니다. 일반 조직원부터 사제, 간부까지 철저히 서열에 따라 매달 내야 할 금액이 정해지죠. 직책에 맞는 상납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으면 강등당하고 미납은 곧 배신으로 간주되어 조직에서 쫓겨나는 파문이나 절연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이는 야쿠자 세계에서 쌓은 모든 인맥과 보호막이 사라지는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서열이 낮아도 돈을 기가 막히게 번다면 회장은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 그를 자신의 직계부하로 승격시키기도 합니다. 탁월한 자금력을 본부가 직접 흡수하겠다는 계산이죠. 수행기간 중인 어린 조직원에게는 역으로 생활비 개념의 용돈을 지급하기도 하는데요. 돈 없는 채 말단들이 밖에서 사고를 쳐 본가에 폐를 끼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종의 사고방지 비용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본격적인 착취가 시작. 매달 꼬박꼬박 내는 정기 상납금부터 보스의 생일, 출소기념, 조직 장례식 등 수시로 날아드는 임시 징수금까지 이 청구서들은 말단 조직원을 경제적 파탄과 더 깊은 범죄의 수렁으로 몰아넣는 원인이 되죠. 그럼 야쿠자는 상부에 얼마를 내야 할까요? 조직이나 직급마다 정확한 액수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전직 야쿠자를 인터뷰한 언론 보도들을 종합하면 정기 상납금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3차 단체의 경우 일반 조직원이 월 3에서 5만엔, 간부는 5에서 8만엔, 부두목급이 10만엔, 급 있는 2차 단체나 본가에선 조직원 2에서 30만엔, 간부의 경우 50만엔 이상까지도 올라갑니다. 이와 별도로 본가나 상위 조직의 위세를 빌려 큰 사업을 완수했다면 그 수익의 절반을 내놓기도 하죠. 일본 최대 폭력단 야마구치구미는 가장 체계적이고 강력한 상납금 제도를 구축해왔고 본가 납부액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변천사를 통해 일본 경제사 이면을 엿볼 수도 있죠. 전성기를 이끈 3대 조장 다오카 카즈오 시절 놀랍게도 당시 야마구치구미에는 정기 상납금이 없었습니다. 다오카 조장은 취임 일성으로 상납금은 필요 없다, 각자 벌어먹고 살라고 선언하고 조직원들에게 정업, 즉 번듯한 직업을 갖도록 독려했습니다. 이런 운영이 가능했던 이유는 다오카 카즈오 개인이 탁월한 사업가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야쿠자가 각 분야 사업에 진출하는데 규제가 거의 없었던 덕분이기도 하죠. 합법에 외피를 쓴 사업에 폭력을 더하자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했습니다. 다오카는 토건업체 대표로 취임했고 하역업자를 모아 고유 운수주식회사를 설립해 고배양 노동력을 장악했습니다. 대기업 하청을 받아 노동자를 공급하며 중간에서 임금을 착취, 일감이 없을 때도 고용 유지비 명목으로 원청업체에 돈을 뜯어내며 막대한 부를 쌓았죠. 여기에 미소라 히바리 등 당대 톱스타를 거느린 고배 예능사까지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까지 손에 쥔 그는 부하들에게 손을 벌릴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감을 퍼주는 시혜적 리더에 가까웠죠. 조직 간 분쟁 발생 시 발생하는 숙박비, 교통비, 변호사비, 가족부양비 등 상당한 비용도 다오카 본인의 수익으로 모두 감당했고 이는 야마구치구미가 전국을 제패한 결정적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물론 정기 회비만 없었을 뿐 다오카의 환심을 사거나 능력을 과시하려 바치는 자발적 헌금과 진상 개념의 상납금은 그때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1964년 경찰이 벌인 대대적인 폭력단 단속 제1차 정상작전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합법을 가장했던 항만 사업가 연예기획사가 집중 포격을 맞으며 돈줄이 끊겼고 건설업계에서도 야쿠자 계열 회사는 공사 입찰과 수주가 어려워졌습니다. 돈 나올 구멍이 막힌 야마구치구미 본가의 결정은 내부를 조금씩 쥐어짜는 것이었죠. 본격적인 상납금 제도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1960년대 후반 당시 회비는 월 2,000엔에서 2만엔 수준으로 현재 가치로 환산해도 매우 저렴했습니다. 다만 경조사비는 별도의 수시로 징수,
1974년 효고현 경찰 조사를 보면 당시 2차 단체장이 월 8만엔을 내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양지로 뻗어나가던 사업길이 막히고 상납에 의무가 생기자 야쿠자의 돈벌이는 더욱 음지로 파고들었습니다. 1981년 개인의 카리스마로 조직을 운영하던 다오카 카즈오 사후, 야마구치구미는 내부 혼란을 겪으며 현대적인 회사 시스템으로 변모합니다. 과거 오야붕의 자택을 사무실로 쓰던 것과 달리 별도 사무실을 운영하며 상주 인원이 늘자 높은 고정비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1982년 상납금은 월 20만엔으로 인상됩니다. 1984년 4대 조장 타케나카 마사이사 시대에는 월 60만엔까지 폭등합니다. 그의 취임에 반대하는 세력이 탈퇴하면서 2차 단체장 인원수가 줄어 1인당 부담액이 늘어난 탓입니다. 이후 1987년에서 1989년 사이에는 월액 80만엔으로 추가 인상되었는데 타케나카 암살 이후 격화된 분열전쟁 비용을 조달하려는 목적으로 분석됩니다. 5대 회장 와타나베 요시노리 시대에는 일본 경제의 버블 호황과 함께 상납금 시스템이 완성 단계에 이릅니다. 돈이 곧 계급이라는 논리 아래 자금력은 승격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이름값이 높아도 다른 2차 단체 산하로 편입되어야 했죠. 1989년 기준 최고 간부와 사제는 월 105만엔, 2차 단체장은 월 85만엔을 납부. 이후 버블 붕괴 여파로 1994년 최고 간부 납부액은 동결되었고 일반 직계는 월 65만엔으로 줄었습니다. 경제성장이 정체된 1998년 최고 간부 월 70만엔, 직계 월 50만엔으로 조정되었으나 2004년 재인상을 통해 각각 100만엔과 80만엔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현 6대 회장 츠카사 시노부 체제에서 상납금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규제 강화, 미디어 발달, 대중의 인식 변화로 21세기 일본 사회에서 야쿠자 조직의 톱이 직접 사업에 손을 대면 즉시 단속 표적이 됩니다. 이는 조직 존속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기에 일방적인 상납 시스템만이 보스와 본가를 지키고 조직을 유지하는 유일한 생존 방식이 되었죠. 생존을 명분으로 직계조장 1인당 기본 상납금 85만엔, 여기에 의무적립금 30만엔을 더해 매달 숨만 쉬어도 115만엔을 본가에 바쳐야 합니다. 여기에 계절별 헌금이 추가되는데 오봉, 연말, 신년, 조장 생일 등 명절과 행사마다 조직 전체가 격출해 5천만엔에서 1억엔의 현금을 상납합니다. 심지어 본부는 조직원들에게 생수, 비누, 칫솔 등 자체 브랜드 생활용품을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에 떠넘기는데 직계조장들은 매달 50만엔에서 많게는 100만엔을 추가로 뜯깁니다. 구매하지 않으면 징계 사유가 되므로 사실상 추가 상납금이죠. 이를 모두 합치면 직계 조직원 한 명이 1년에 바치는 돈은 약 3천만엔, 하나로 3억 원에 육박합니다. 직계가 은퇴할 때 챙겨주던 퇴직금 성격의 위로금도 1억엔에서 최근 2천만엔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밑바닥에서 빨아올린 돈이 오직 본부, 특히 나고야 출신 집권 세력의 배만 불린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이는 조직 분열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야쿠자는 개인의 재산 축적과 막대한 상납금 납부를 위해 수익 활동, 이른바 신호기를 벌입니다. 그 어원에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하나는 칼날 옆면에 가장 높게 솟아오른 능선, 신호기가 깎여나갈 정도로 격전을 벌인다는 뜻인 시노기오 케주루에서 왔다는 설입니다. 또 하나는 가혹한 상황을 어떻게든 견뎌내다라는 의미인 시노기에서 유래했다는 설입니다. 어느 쪽이든 의미는 비슷한데 목숨을 걸든 남의 목숨을 뺏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만든다는 것이죠. 이런 야쿠자의 시노기는 시대의 욕망과 법망의 틈새를 따라 일본 경제 모든 분야에 기생하고 진화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내용은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야쿠자의 조상격인 에도시대 바쿠토와 데키야는 축제나 도박판 수익을 챙겨 오야붕에게 상납했습니다. 근대화 이후 건설업과 부두노동으로 영역을 넓혔고 공권력이 닿지 않는 곳의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며 세력권 내 유흥업소, 건설 현장, 일반 기업으로부터 보호비 명목인 미카지메료를 거뒀습니다. 현대에 들어 단속이 강화되자 미카지메료는 합법으로 위장합니다. 시중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조악한 그림이나 시든 화분을 빌려주고 리스료를 챙기거나 대충 소독한 물수건을 강매하는 방식이죠.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비 일부를 지역 대책비로 뜯어내거나 특정 업체가 사업을 낙찰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돈을 상납하던 업자들조차 나중에는 야쿠자의 위세를 등에 업고 다른 업자를 압박하는 가해자로 변질되기도 했죠.
이렇듯 야쿠자의 돈벌이는 관련 산업 전체를 부패시키는 전염성을 보였습니다. 1980년대 일본 버블 경제는 야쿠자에게도 최대 호황기였습니다. 부동산 개발 붐을 타고 알박기를 하거나 세입자를 폭력으로 내쫓아 개발업체에 부재를 확보해주며 천문학적인 돈을 쓸어 담았습니다. 골프장 진입로를 막거나 인근에 돼지우리를 짓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건 예사였습니다. 부도위기 기업에 자금을 용통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어음과 도장을 빼앗아 자산을 가로채는 정리회수꾼, 주주총회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막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총액꾼도 성행했습니다. 당시에는 보호비를 내는 가게에 가서 더 많은 돈을 써주는 일이 오야붕의 미덕으로 여겨지기도 했는데, 이발소 팁으로 100만원을 던져주던 비상식적인 금전 감각은 지역사회의 환심을 사고 위세를 과시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1992년 폭력단 대책법 시행과 버블 붕괴로 신호기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기업들은 야쿠자와의 관계를 끊었고 경찰의 단속은 집요해졌죠. 그럴수록 야쿠자의 돈벌이도 더욱 교묘하고 비열해졌습니다. 버블시대 골프장 개발 노하우는 태양광 발전소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송전선 연결 부지를 선점하고 거액의 이용료를 요구하는 시기죠.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이나 가짜 청구서 사기는 리스크가 적고 수익이 높은 핵심 자금원이 되었습니다. 조직 본부는 사기는 조직의 수치라며 금지 명령을 내리지만 실제로는 말단들이 가혹한 상납금을 마련할 몇 안 되는 수단이기에 묵인하고 그 수익을 흡수합니다. 생활보호 수급자를 모아 수급비를 갈취하거나 산업 폐기물 불법 처리, 원전 노동자 파견 등 사회 가장 밑바닥에서도 수익을 창출합니다. 시대에 적응한 일부 디지털 야쿠자들은 온라인 도박장이나 가상화폐 사기에 가담하기도 하죠. 농수산물 유통망에도 아주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데요. 전복이나 해삼 등 고가의 해산물은 황금성이 뛰어나고 단속이 어려워 바다의 검은 다이아몬드로도 불립니다. 야쿠자는 잠수부를 고용하거나 고속 보트 특공대를 조직해 미러를 감행, 훔친 해산물을 위장회사를 거쳐 정식 유통망으로 세탁합니다. 장어 치어 가격이 폭등했을 때는 대만이나 홍콩산 밀수입 치어를 일본산으로 둔갑시키는 장어 세탁에도 개입했습니다. 폭력단의 미러 사업을 수년간 취재해온 기자 스즈키 토모이코는 일본에서 거래되는 전복 약 45%가 미러라고 밝힌 바 있죠. 우리가 일본 여행에서 먹은 고급 해산물이 어쩌면 야쿠자의 자금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으로 수억 엔을 버는 이는 극소수 간부뿐이며 대다수 말단 조직원의 현실은 비참합니다. 한때 조직을 위해 몸바쳤던 노년, 전직 야쿠자들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밭에서 수박을 훔치거나 경로당에 쌀을 훔치다 검거되는 사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족도 돈도 없이 사회 밑바닥으로 추락한 이들의 모습은 의리와 인정이라는 야쿠자의 강령이 허울 좋은 거짓말임을 증명하는 서글픈 자화상입니다. 사이에 애매하게 낀 중간 간부들은 본부에 낼 돈을 맞추기 위해 부하들에게 가혹한 할당량을 부과하고 부족하면 사채를 써서라도 메워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야반도주를 선택하기도 하죠. 그 빈자리를 메우는 건 명부에 등록되지 않아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쉬운 준폭력단입니다. 폭주족, 청소년 비행집단 출신이 주축인 한구레, 익명 유동형 범죄그룹 토쿠류와 외국계 조직들, 자금력이 풍부한 준폭력단 리더가 매달 상납을 약속하고 야쿠자 간부 자리를 사는 매간매직도 빈번합니다. 야쿠자와 준폭력단이 서로를 방패막이 삼아 공생하는 것, 2026년 신호기의 현주소입니다. 일본 정부는 상납금 시스템이 야쿠자 조직을 유지하는 핵심임을 간파하고 법적, 세무적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1992년 폭력단 대책법과 2011년 폭력단 배제조례는 야쿠자의 자금 조달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는데요. 야쿠자에게 돈을 준 기업이나 상인도 이제는 일방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이익공여로 처벌받게 되면서 민간기업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결정타는 민법상 사용자 책임범리인데 과거에는 하부 조직원이 범죄를 저질러도 최상위 보스는 지시한 적 없다며 책임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단 불법 행위에 대해 최상위 보스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하부 조직원이 상납금을 바치는 구조를 통해 상위 보스가 이익을 얻고 지휘권을 행사한다고 판단, 상납금이 범죄 지시의 증거가 된 것이죠. 세금 역시 강력한 무기인데 오랜 세월 야쿠자 수뇌부는 상납금을 비영리 침묵 회비라 우기며 세금을 피했습니다. 이 성역을 깬 사건이 바로 쿠도카이 총재 노무라 사토루 탈세 사건입니다.
수사당국은 집요한 추적 끝에 노무라 총재가 상납금 중 약 2억 2,700만 엔을 개인 계좌로 관리하며 성형수술비, 유흥비 등으로 사사로이 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법원은 이를 운영비가 아닌 개인 소득으로 규정해 소득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납금이 더 이상 세금 없는 성역이 아님을 알린 역사적 판례로 이후 야쿠자 지도부의 자금 관리에 강력한 심리적, 실질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죠. 단속으로 수입은 줄어드는데 상납금은 오르는 상황. 보스들은 돈은 가져오되 사고는 치지 마라는 불가능한 요구를 반복합니다. 이에 대한 불만은 결국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6대 야마구치 구미가 분열한 주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흥 나고야 세력을 중심으로 구성된 지도부가 요직을 독점하고 철저한 실적주의와 감시 체제 아래 자금을 자신들에게 집중시키자 기존 중심 세력인 간사이 지역 조직원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렸습니다. 2015년 8월 결국 간사이의 핵심 산하 조직 야마켄 구미를 필두로 13개 직계 조직이 이탈, 이것이 고베 야마구치 구미의 탄생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인사 갈등처럼 보였지만 본질적으로는 상납금 부담이 부른 경제적 반란이었습니다. 신생 고베 야마구치 구미는 세력 확장을 위해 파격적인 회비나 일종의 덤핑 전략을 꺼내들었는데요. 임원 월 30만엔, 중견간부 월 20만엔, 일반 직계 월 10만엔, 기존 115만엔에 달하던 상납금을 최대 10분의 1 수준으로 후려치고 조장 생일 헌금, 물품 강매 같은 악습도 폐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조직원을 빼오기 위한 노골적인 가격 경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혁명도 모순투성이었습니다. 본부 차원의 회비는 낮췄지만 핵심 산하단체인 야마켄 구미 자체의 상납금은 월 70에서 80만엔으로 여전히 높았고 조직원 1인당 1만엔의 등록비, 즉 인두세까지 부과했습니다. 이에 내부에서 기존과 무엇이 다르냐는 불만이 나왔고 2017년 고베 야마구치 구미에서 또다시 분열이 일어납니다. 새로 떨어져 나온 이면 야마구치 구미는 고베 야마구치 구미 운영 방식이 지닌 모순을 지적하고 아예 야쿠자를 넘어선 사업가 연합체를 표방하며 회비 월 10만엔 시대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폭력 조직이라는 본질적 한계와 경찰 단속으로 인해 실질적인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본가인 6대 야마구치 구미도 마찬가지. 조직원이 이탈을 막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 인하에 동참해 기존 월 85만엔이던 직계조장 상납금을 40만엔으로, 최고 간부는 65만엔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시간이 흘러 분열 전쟁은 자금력이 우세한 6대 야마구치 구미의 승리로 사실상 종결되었지만 거대 야쿠자 조직이 서로 우리 회비가 더 싸다며 경쟁하는 이 총극은 폭력을 기반으로 한 고비용 프랜차이즈 모델이 처참히 실패했음을 증명하는 장면이죠. 조직 상층부는 여전히 숨겨둔 돈으로 호의호식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국을 떠받치던 바닥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환상이 사라지자 더는 젊은 피가 수혈되지 않습니다. 환갑이넘은 조직원이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80대 보스에게 바칠 상납금을 마련하려 편의점 강도질에 나서죠. 돈이 돌지 않는 조직에 의리는 없다. 애초에 있었는지도 모를 그 의리마저 돈과 함께 말라버렸습니다. 남은 건 늙고 병든 조직원들이 서로의 주머니를 터는 비참한 생존 게임뿐. 검은 양복의 시대극은 그렇게 저물고 있습니다.